정부가 내년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9개월 이상 계도 기간을 주고 경영상 사유로 특별 연장 근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빨리 움직여 합의를 이루자며 북미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한 건에 대해 두 번째 양자 협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일본이 또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 20대를 포위하고 시위대 해산에서 체포로 작전을 바꾸는 등 홍콩 사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안이 대테러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인민해방군 개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 지도부도 파장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 조건의 문제이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준비가 덜 됐다,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더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는 주 52시간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어서 이 법안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정보가 내놨습니다. 먼저 변진석 기자입니다.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지시 40여일 만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기간을 주겠다는 건데 9개월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9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차등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하는 기간을 더 부여한다. 정부는 또 현재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 때만 허용해온 특별 연장 근로를 경영상 사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사유가 인정되면 주 52시간제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20여일 후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상황. 정부는 국회 입법이 무산되면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 1월 중에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국회 입법이 안 될 경우라는 조건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방금 보신 정부의 이 주 52시간 근무 보완책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그런 보완책입니다. 이건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반대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되는 그런 보완책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이 제도. 지난해 7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 등 대기업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도 경영계의 불만 때문에 일정 기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 기간도 주고 일시적인 예외 업종도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 달 뒤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바쁠 땐 오래, 덜 바쁠 땐 덜 일하면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입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기업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경사노위가 만들어냈던 이 합의안은 8개월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에 끝나는데 논의는 지난주에야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 연장근로 확대안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부여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두 가지 보완책 모두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계도기간 부여는 확정적인데 이 자체로 주 52시간제는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또 개정안이 불발돼 특별 연장근로 확대도 시행되면 무제한 노동까지도 가능한 만큼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 그리고 경영상 사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특별 연장 근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장시간 노동이 중소기업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일부 긍정적이라면서도 역시 국회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라. 그래서 합의를 이뤄내자고 트윗에 적었습니다. 곧 만나자고도 했습니다. 이 북미 교착 상태에서 빨리 해라. 이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인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윤규 특파원.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칭할 때 다소 과장된 의례적 말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네요. 이 어떤 맥락인가요? 좀 뜬금없긴 한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북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바이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슬쩍 얹으면서 한 말입니다. 빨리 행동해서 합의하자. 이건데 바꿔 말하면 합의하려면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압박성 언급이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합의할 준비 돼 있다. 김 위원장 당신이 결단해 빨리 협상하고 결론 내자. 이런 말로 들립니다. 김 위원장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 나 트럼프뿐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북한도 사실 신속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정상회담, 즉 북미 3차 정상회담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에 앞서서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처리하라 이런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민지 기자가 전하는 북한의 반응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대해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담화로 답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뒤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북미 정상이 3차례 만났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진전이 있는 듯 행동하며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익한 회담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고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 트윗 뒤 17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도 마음이 급하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적대시 정책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은 한미 군사훈련과 첨단 무기 도입, 제재와 인권 문제 등 범위가 넓습니다. 한미가 어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했지만 더 많은 걸 요구한 셈입니다. 북미 3차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가능하다고 압박한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권 비난, 그리고 대북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낮은 수준이라도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주면 의미 있는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오늘 또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현지 지도했고 전투 준비 능력 향상을 지시하며 저강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다시 김용규 특파원. 방금 북한의 반응은 미국이 성과를 내고 싶으면 북한이 원하는 걸 해라 이런 맥락을 읽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윗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발표 직후 나왔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적대정책 철회 요구 일부에 미국이 성의를 보인 겁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도 정상회담 시사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다만 적대정책 철회라는 기존 입장 되풀이하며 오히려 미국이 결단하라고 버텼습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북한이 알았소 하면서 바로 협상에 나오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결국은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미에 곧 보자고 했고 또 북한도 정상회담 시사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논의로 봐도 되겠는지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언급은 여러 번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정상회담 이루어지려면 사실 실무 협상에서 성과가 나와야 하고 그래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는 게 선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미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한 연말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는 대선 성과, 김정은은 자신이 정한 시한을 정한 만큼 두 사람 모두 빠른 협상 타결에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3차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서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미국 행위 다소 이례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현안이 시급한데 지금 미국 와 있습니다. 머무는 기간도 일주일이 가깝습니다. 방미 첫 일정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였습니다. 무관들까지 배석했습니다. 북한 주무장관으로는 이례적입니다. 북미 협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을 아꼈습니다. 네, 워싱턴 김은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오늘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3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각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이 내년에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내일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두 번째 양자 협의가 열립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을 제소한 바 있죠. 한 차례 협의가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일본이 합의에 소극적이면 정부 대표단은 패널을 설치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2차 협의를 하루 앞두고 출국길에 오른 우리 대표단. 1차 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 협력관과 구로다 주니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일본의 세계 소재 수출 규제가 WTO 상품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협의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적인 목표지만 본격적인 재판 전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WTO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려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이 지나야 하는데 이 선결 조건은 이미 갖춘 데다 2차 협의도 우리 측 요청으로 진행된 만큼 제소국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차 협의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일본은 최근에도 철회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세계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준 것은 논점이 아닌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홍콩 상황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뭔가 임계점으로 향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격렬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을 가겠습니다. 네, 허효진 기자, 퇴근한 직장인들까지 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죠. 홍콩 이공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시위 인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위는 이곳 홍콩 이공대 근처와 조던 지역, 침사추이, 홍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의 최루탄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고 있고요. 이곳 도로로 경찰 물대포 차량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홍콩 상황 먼저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갇혀있는 홍콩 이공대로 향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합니다. 곧이어 경찰 체포조가 등장하고 고무탄을 쏘며 달아나는 시위대를 금거합니다.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서 체포로 작전을 바꾼 겁니다. 때문에 구룡반도 조던과 침사추이 등지에 쓰는 경찰과 시위대 간에 종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됐습니다. 홍콩 구룡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홍콩은 오전부터 도심 곳곳이 또 이처럼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의 사실상 마지막 보루인 홍콩 2공대를 포위하고 일절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We are press. No, we are police. Understand? Back off now. Just go back. Thank you. 경찰은 밤새 홍콩 2공대 진압작전을 펴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아직도 학교에 200여 명의 학생이 남아있다며 경찰이 체포에 나설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即係非常之無奈，香港人非常之無奈，乜都做唔到。 홍콩 도심은 지금 퇴근한 직장인들까지 합류하면서 시위 인파가 늘고 있어 충돌은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대학은 대부분 조기 종강했고 각급 학교는 내일도 휴교합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 홍콩 주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도로 청소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홍콩 시내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오늘은 중국 공안이 대테러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바로 건너서죠. 중국 광둥성 광저우 공안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석유화학단지를 침범한 테러를 진압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지만 왜 하필 지금 이때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언제든 홍콩에 군이든 무장경찰이든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오늘 사평에서 일국 양제에 대한 도전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홍콩 정부를 제동을 거는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행한 이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시행 2달도 안 돼서 벌써 이 법 위반으로 400명에 육박하는 홍콩 시민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최고법원이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건데요.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법 적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향후 야간 통행 금지와 SNS 제한 같은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힘 대 힘으로 맞붙는 양상이어서 앞길이 안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홍콩 시민 스스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오는 일요일 치러질 구의원 선거도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미 권위를 상실한 홍콩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 역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콩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이죠. 김세연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한국당 내에서 그 파장이 향한 지점은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당을 해체하고 전원 용퇴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반응은 총선 뒤의 결과를 보고 책임지겠다면서 당장의 퇴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당을 깨끗하게 해체하자. 당 대표부터 모든 의원이 용퇴하자. 김세연 의원은 지금 한국당의 통합과 혁신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거듭 동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의 불씨를 당기는 그런 역할이. 어제 즉답을 피했던 황교안 대표는 오늘은 김 의원의 퇴진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했는데 용퇴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내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주호영, 김용태 의원 등은 김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에 공개적으로 공감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의 자기 희생을 폄하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해하는 겁니다.
혁신의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자유한국당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중진 의원들은 황 대표가 그 이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당 대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지도부 흔들기라고 경계했습니다. 보수 야권 통합론과도 깊게 연결돼 있는 한국당의 용퇴론. 선거가 다가오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죠.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느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그룹별로 보면 지도부는 침묵하면서 파장 최소화, 또 임종석 전 실장과 비슷한 이른바 86그룹들은 그건 개인적 선택이라면서 세대 개초론에 선을 긋고 중진들은 물갈이로 이어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이자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선언. 적지 않은 정치적 상징성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같은 86그룹인 이인영 원내대표만 모든 사람이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불출마가 이른바 세대교체론으로 번지는데 선을 그은 겁니다.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또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또 다른 86그룹인 우상호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기득권화돼 있다고 하는 데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세대교체론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당내 중진그룹을 겨냥한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종로 출마를 생각하면서 이사했던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거기도 특별히 이렇게 비켜주거나 흔쾌히 양보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세대교체 화살을 당내 중진그룹으로 돌린 셈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86그룹에도 초선들이 많다며 용퇴 대상은 세대가 아니라 다선이라고 했는데 한 중진 의원은 물갈이가 정치 혁신에 기여한다면 선거 때마다 50% 전후가 물갈이되는 우리 정치는 왜 발전이 없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세대교체 논쟁에 불을 댕긴 건 확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촌 조카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 조 전 장관 가족 가운데 모두 3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소환해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진 일부 지역에 돈이 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의심 거래들은 철저히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부산의 3개구. 며칠 만에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 호가가 오르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는 게 중개인들 얘기입니다. 50개 하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다 일어난 건 아닐 거고 그 사람들이 숙소를 또 잡아놓고 했다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인천 송도도 청약 인기에 힘입어 주변 일부 지역의 집값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득이 같이 있는 거죠. 오늘 중에 분양권을 사러 온 사람들이 여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다시 엄정 대응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점검해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을 찾아내 국세청 등에 통보합니다. 중간 결과 발표 시기도 이르면 이달 말로 못 박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 거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서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과열, 불안 조짐이 있을 땐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합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을 노리는 유동자금과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 사이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20대 친엄마가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전해드렸었죠. 이 폭행 당시 엄마의 지인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아이에게 학대와 방치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인천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는 부검 결과 온몸에 멍과 골절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3살인 친엄마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빗자루와 옷걸이 봉 등으로 때린 적이 있지만 직접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아이 엄마 A씨와 엄마의 지인인 22살 B씨의 폭행으로 아이가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것이 폭행 이유입니다. 엄마하고 그 지인하고 둘이 같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때리다가 심하게 14일날 심하게 더 때렸대요. 숨진 3살 아이가 거주하던 원룸에는 엄마의 지인 4명이 수시로 드나들며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지인 외에도 엄마의 동거남과 또 다른 남성이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이 숨진 아이를 김포에서 인천의 원룸으로 함께 옮겼고 미리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아이가 살던 원룸에는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아이만 방 안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애기운전 놔두고 술 사러 갔다가 전기렌지 올려놓은 거 깜빡 놔두고는 그냥 해가 불날 뻔했거든. 큰일 날 뻔했어. 비정한 엄마는 또 3살 아이를 24시간 운영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목살을 양성하는 총신대학교의 교수가 길거리에서 화장하는 건 몸 파는 여성들의 행동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이후 학교 측이 조사한 교내 다른 교수들에게서도 부적절한 발언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간의 조사에서 드러난 총신대 한 교수의 수업 중 발언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수학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고 남자는 선생님은 공부해주고 나서 신경 안 줘도 될지 모르지만 같은 수업에서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자친구를 선물에 빗댑니다. 선물을 잘 간직해야지. 한번 풀어본 선물이나 여러 번 풀어본 선물을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연계가 좋지, 노계는 별로다라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교수는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성차별이라고 한다며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해명성으로 내놨습니다. 연구하는 게 성인공이라고 하니까 교수님 마음에 경우가 있다 보면 성인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애도 해가지고 성인용인 거예요. 총신대와 총학생회가 주축이 된 이번 전수조사에서 교수 5명의 부적절 발언이 드러났고 그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학생자치위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들을 강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며 학교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신대는 지난달 초 화장은 몸 파는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교수를 직위 해제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2달 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김민식 군입니다. 사고 뒤 김 군 부모는 계속 국회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노력으로 여야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과속 단속 장비는 왜 필요할까요? 과연 이 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송락규, 박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4살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민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차량 속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시속 40km를 넘는데 일부는 60km를 훌쩍 넘겨 달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바쁘시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그리고 급하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똑같은 스쿨존이더라도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차량들의 속도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제한 속도 시속 40km, 단속 장비 앞에서 차들이 서행합니다. 6개를 없애고 여기 횡단보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질서가 더 잘 잡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6,000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3천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 설치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그 가속 위험성이 높고 과속 차량의 빈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00여 건, 숨진 어린이만 3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민식이법 발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과속카메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가 하면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만 돼 있을 뿐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선 처리해야 할 중점 대상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따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15,000여 곳에 달하는 곳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만 최소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다른 시설이라도 손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스쿨존 표지판,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과속 방지터,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연 제로화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00개씩 늘고 있지만 말뿐인 보호구역인 곳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어떤 소송이었는지 강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두 곳은 올해 2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조 소속 기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인 만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단체 교섭에도 응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한 번에 3,000원씩 수수료를 미리 받고 대리운전비도 결정한다는 점, 복장 착용과 고객 응대 요령 등 갖가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의 출처와 지휘 감독 권한 등을 볼 때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단체 교섭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우리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등 우리 헌법이 부여한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열악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 조건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많은 기사들이 문의도 많이 오고요. 아마 조만간에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둔 인원을 보면 2만 5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어서 이미 80%가 떠났습니다. 이달 안에 기지 안에 있던 병원도 옮기고 또 내년 7월까지죠. 모든 병원 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용산 기지가 당장 반환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화 비용 분담 같은 민감한 사안이 한미 간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 미군 기지의 일부를 시민에게 임시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가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임시활용 최종 보고서입니다. 국토부가 조경학회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에는 기지 완전 반환 전까지 임시활용할 대상지로 3곳을 선정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스포츠필드와 사우스포스트 남서쪽, 메인포스트 동쪽입니다. 대중교통이랑 좀 가까운 곳, 그리고 비교적 오염이 좀 덜 됐다고 판단되는 곳,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곳.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포츠필드에는 골프 연습장 등 미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데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메인포스트 동쪽은 녹사평역과 가까워 시민들이 찾기 편하고 옛 일본군 감옥 등 역사적 건축물이 많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미군 숙소인 사우스포스트 남서쪽은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임시 활용을 위해서는 정비와 정화 비용 등으로 한 곳당 13억에서 39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0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인 임시 활용을 통해서 기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키워나가고. 정부는 용산기지 임시 활용 방안을 한미 행정 협정을 통해 미군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한 대입 수능 수험생이 답안지를 실수로 수정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렸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돼 전 과목이 0점 처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형관 기자입니다. 수시로 대학에 예비 합격해 최저 등급만 받으면 되는 수험생 A양. 하지만 이번 수능 시험에서 전 과목 0점 처리돼 위기에 놓였습니다. 4교시 생명과학 시간에 한국사 답안지를 실수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로 처리가 돼서 공부했던 게 물거품이 된 것 같고. A양이 치른 4교시 시험은 한국사와 탐구 1선택 생명과학, 2선택 지구과학입니다. 과목별로 각 30분 안에 답안 작성을 마쳐야 하고 다음 시험 시간에 앞선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A양은 생명과학 답안을 고치려다 한국사 답안을 잘못 고쳤습니다. 시험지가 다르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하고 1번을 체크한 딱 보니까 한국사여가지고 바로. 시험은 3과목이지만 OMR 답안지는 한 장에 나란히 있다 보니 일어난 일입니다. A양은 이 사실을 곧바로 감독관에게 솔직히 알렸고 결국 전 과목 0점 처리자로 분류됐습니다.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상으로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 안타까운 게. 최근 3년 동안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건수는 329건. 지난해 부정행위의 절반이 4교시에서 적발됐습니다. 4교시 응시 방법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가면 이 시책이 다른 시도에 간단히 나아가면 끊임없이 이 부분에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수험생은 전국 290여 명. 교육부는 이달 말쯤 부정행위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병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3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고 김재윤 군.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66번의 항암 치료를 고통 속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은 치료 종결 4개월 전 골수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2달 뒤 병원 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윤 군 어머니는 시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자율보호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호자가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재윤 군 어머니는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국회로 나섰습니다. 4년 전 25살이던 딸을 잃고 수년간 의료소송 중인 이진기 씨도 함께했습니다. 보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자들이 좀 덜 생겼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더 이루어졌을 거고.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환자전 사고를 보고받아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키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윤의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냉장고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다면 자주 점검을 받고 특히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불이 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집기들이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냉장고에서 일어난 불로 집안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냉장고 화재는 2014년 250여 건에서 지난해는 550건을 넘었습니다. 주로 오래 쓴 제품이 문제였습니다. 구입 후에도 고장이 날 때까지 점검을 받지 않거나 그 제품 하단부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많이 끼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낡은 냉장고가 화재에 취약할까? 폐로 기판에 쌓인 먼지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튀며 타들어갑니다. 같은 상태의 김치 냉장고에 전기를 흘려보내자 금방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5분 더 걸리지 않아 전체에 불길이 번집니다. 먼지가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면 먼지가 탄화돼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물질로 바뀝니다. 탄화된 부분이 많아지면 약한 전류만 흘러도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새카만 수로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조금 양이 적으니까 괜찮은데 점점 쌓이다 보면은 전기가 많이 흐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특히 냉장고는 24시간 전원을 켜놓는 만큼 오래 쓴 냉장고는 청소와 점검을 하고 위치를 옮길 때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냉장고 제조사들과 2주간 10년 넘은 냉장고의 무료 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작은 글씨 읽기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운 큰 글자책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빌려볼 수 있다는데 1.5배 큰 글자로 채워진 책을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종종 동네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는 최행식 할아버지. 그런데 다른 책들과 뭔가 달라 보입니다. 보통의 책들보다 글자 크기를 1.5배 키운 큰 글자 책입니다. 안경을 벗었는데도 크게 잘 보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소 인문서적을 즐겨 읽는 문성재 할아버지도 큰 글자 책이 반가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커진 대신 책이 조금 두껍고 무거워지긴 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조금 무거운 건 그만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10년 전 80여 개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된 큰 글자 책은 이제는 전국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인기대출 목록과 인터넷 서점 판매 목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큰 글자 책이 200여 종이 넘습니다. 다만 크기가 커진 만큼 비싸진 제작비가 관건. 여지껏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돼 왔는데 출판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출판사가 모든 도서의 판권을 사서 대활자본 큰 글자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이 더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아주려는 노력이 큰 글자 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십이 일본전 패배로 확실한 거포의 부재라는 한국 야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4번 타자 박병호의 부진이 뼈아팠는데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체할 만한 해결사가 없다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첫 소식 신병혜 기자입니다. 4번 타자 박병호는 1회와 3회 배트 중심에 맞히지 못한 채 내야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6회 세 번째 타석. 벤치에서 큰 거 한 방을 기대했지만 박병호는 135km로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맥없이 헛스윙했습니다. 결승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강속구보다 변화구를 결정구로 구사한 일본 투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대회 28타수 5안타로 1할 7푼 9리. 홈런은 물론 2루타도 없었던 박병호는 부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보낸 김경문 감독에게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2연속 우승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야구 대표팀이 오늘 귀국했는데 박병호의 표정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좀 터져야 될 타이밍에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더 심각한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박병호를 대체할 4번 해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리그에서 내로라는 김재환과 최정, 양의지도 국제 무대에선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나마 1, 2번 테이블 세터를 맡은 이종우와 김하성 등 젊은 타자들의 성장은 위안거리입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에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2년 만에 야구가 부활한 도쿄올림픽에서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하는 대표팀. 과거 이승엽처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줄 해결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백일입니다. 내일 우리 축구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갖는 브라질 대표팀이 아부다비에서 첫 훈련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피르미누와 제수스 등 호화 멤버에도 최근 승리가 없어 한국전 승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이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르헨티나전 패배의 충격을 뒤로하고 브라질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 한국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피르미누와 제수스 등 전원 유럽파로 구성된 브라질은 여전히 호화 군단입니다. 많은 취재진의 높은 관심 속에 브라질은 공격 훈련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경기에 오래 뛰었던 피르미누 등은 가볍게 감각을 조율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의욕적으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지난 7월 코파 아메리카 우승 이후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브라질도 한국전은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Tem esse desejo de levar essa vitória para casa, né, nesse último jogo do ano que a gente tem. Então foi período aí de final de ano realmente, né, complicado e a gente tem essa. 브라질은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손흥민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Deles é cara rápido, cara que tem 1 para 1, que tem drible, que tem finalização, cara completo assim, e a gente tem que ter muito cuidado com ele. 우리 대표팀도 비공개 훈련으로 전원하며 브라질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부진했던 대표팀은 유럽파가 뛸 수 있는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후회 없는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프로농구 판정 시비가 또 일어나 논란입니다. 비디오 판독까지 도입했는데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전합니다. KCC 이대성이 드리블한 공을 모비스 수비수가 건드립니다. 명백한 터치가 있었지만 심판의 판정은 더블 드리블. KCC 벤치가 항의하자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여기서 엉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디오 판독 대상인 더블 드리블이 아니라 황당하게 하프라인 규정 위반을 선언한 겁니다. KBL은 비디오 판독 규정이 모호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때 말고 드리블 할 때 금이 나갑니다. 저쪽에. 유재학 감독이 이거 봐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심 이외의 것들도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죠. 똑같은 기준 잣대를 보니까 먼저 터치아웃이 먼저 했지 않나 이런 잣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G가 오리온의 한 점 차로 앞선 종료 직전 라렌의 리바운드. 수비수 2명의 접촉에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 오히려 라렌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KBL 게시판은 판정 불만을 나타낸 글로 도배됐습니다. 이건 볼로 칩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점볼을 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는 건 점볼 불었으면 되는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BL은 2건 모두 오심엔 해당되지 않지만 큰 틀에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8%나 관중이 증가한 프로농구. 판정 시비가 모처럼 살아난 농구 인기에 불필요한 자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제2의 양효진으로 불리는 18살 새내기 센터 이다현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이다현이 지난 시즌 MVP 이재영의 공격을 완벽한 타이밍으로 차단합니다. 역대 최장신 선수 러치의 벽을 넘는 속공, 빠르고 힘이 넘칩니다. 코트를 강타하는 이다현의 시원한 속공, 관중을 일으켜 세우고 직접 자세까지 따라하게 만듭니다. 지금 루키 맞나요? 너무 잘하는데요. 교과서 같은 속공 득점입니다. 키 185cm, 전체 2순위 신인 이다현은 속공과 블로킹은 물론 가벼운 몸놀림으로 이동 공격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50%에 가까운 높은 공격 성공률을 뽐냅니다. 국내 최고 센터로 꼽히는 양효진의 장점을 곁에서 빠르게 흡수하며 제2의 양효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 효진 언니가 롤모델. 밥 먹을 때도 효진 언니랑 같이 먹는데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인생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부에서는 지난 시즌 신인왕 황경민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리시브 효율 2위, 최근 2경기 연속 개인 최다인 20점을 올리는 활약으로 대표팀 발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세리머니로 신진식 감독을 미소 짓게 한 삼성화재 정성규도 올 시즌 눈여겨볼 만한 신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남자 테니스 왕중왕전 결승에 조금 낯선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대신 20대인 치치파스와 도미니크 팀이 세대 교체에 강풍을 불고 왔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조코비치를 힘으로 제압한 26살 도미니크 팀. 테니스 왕제 페더러를 무너뜨린 21살의 치치파스. 결승에서 만난 두 선수는 젊음의 패기로 화끈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3세트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결국 치치파스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I'm so relieved by this outstanding performance and fight that I gave out on the court. 그동안 남자 테니스는 페더러와 나달, 조코비치와 앤디 머레이 등 이른바 빅4의 시대였습니다. 빅4는 페더러가 세계 1위에 오른 2004년 이후 무려 15년간 정상에 군림했고 이 기간 메이저 대회 우승의 89%를 석권하는 유례없는 독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재능과 근성을 갖춘 20대 초반 천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올해 왕중왕전 8명 가운데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20대 젊은 선수들입니다. 20대 초중반의 신진 세력은 올 시즌 투어 대회 우승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기성세대를 위협했습니다. But we're not getting younger, so chances increase, not because we're getting worse, but because they're getting better, I believe. 테니스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치치파스를 앞세운 차세대 스타들의 패권 경쟁은 내년 남자 테니스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17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라사로의 극장골로 4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멕시코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던 브라질.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고르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90분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난 상황. 브라질의 기적이 완성됐습니다. 양쿠투의 크로스를 달려들던 라사로가 논스톱으로 연결하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극적인 역전 우승으로 브라질은 대회 통산 4번째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시상자로 나선 브라질의 축구 영웅 호나우두와 카푸도 어린 후배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네요. 동료가 쳐낸 공을 절묘하게 낚아챈 르브론 제임스. 강력한 덩크슛을 꽂아 넣으며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지켜보던 코비 브라이언트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르브론은 저돌적인 돌파에 이어 묘기 같은 득점으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4쿼터 석점 버저비터까지 적중하는 르브론. 33득점, 도움 12개.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를 도운 킹 제임스가 레이커스를 4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영국 축구에서 의욕이 넘친 키커가 페널티킥을 얼마나 세게 찼는지 관중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조명을 강타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져 춥겠는데요. 오늘 아침과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아침 기온 영하 7도, 서울은 영하 4도, 충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까지 흩어지게 해주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지만 남부지방은 새벽까지 황사가 일부 남아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빙판길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산간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6도에서 12도가량이나 낮겠고 한낮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러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5도 이하의 기온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